로렘 입숨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4회 방송입니다. 맨 처음 도입부의 인사말을 좀 바꿔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의 대상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이번 내용이 지속될 동안만 헬로월드 대신 로렘 입숨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렘 입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구글에 로렘 입숨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단어 자체를 모르셨던 분이라도요, 아마 디자이너 분이나 퍼블리셔 분들은 보자마자 아실 것 같네요. 로렘 입숨은 IT 관련 디자인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글자 폰트나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등에서 보여주기 위한 아무 의미 없는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보통 더미 텍스트라고 부르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보여줄 때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가 업무랑 관련이 있거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디자인이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그 글자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봐요, 이건 읽을 필요 없는 문장이고요, 그거 읽지 마시고 전체 디자인 좀 봐줘요, 디자인 괜찮아요? 빨리 승인해줘요, 나 야근하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 업계분들이 아우성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로렘 입숨은요, 프로그래머 분들에게 익숙한 헬로월드만큼이나 친근한 용어라서 이번 토픽에서 그 분야 종사자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담아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 토픽에 한해서만 잠깐 바꿔서 인사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웹 디자이너로 시작해서 풀스택 개발자로 향하고 계신 째째님께서 방송에 사용될 로고를 직접 제작해서 제공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프로그래밍 코드가 딱딱 잘 보여서 지금 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클릭하기조차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으셔서 만들어 주셨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사용하다가 마음이 바뀌면 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2회차 3회차에서 4년제 비전공 대학생이 프로그래밍 업계로 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원래 2, 3회차는 제가 녹음을 한 번에 끝냈었어요. 녹음 횟수가 여러 번 있긴 했는데 뒤에 내용까지 이제 다 만들어 뒀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소리 편집하는 프로그램 다루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편집하고 나서 저장을 잘못하는 바람에 파일이 뒷부분이 다 날아갔어요. 3회차 녹음을 새로 한 거죠. 녹음을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2, 3회차 원래 녹음은 2번 정도만에 성공을 해서 와, 오늘은 일찍 잘 수 있겠다, 대박, 빨리 하고 자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날려버리니까 참 기운이 탁 빠지는 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희한한 게 그런 식으로 작업했던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사실 날아간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해서 작업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또 그런 경우는 또 작업이 잘 안 돼요. 녹음을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제가 3회차 때 마지막 멘트쯤 목이 많이 잠기지 않았었습니까? 목이 거의 나갈 뻔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작업하는 것 좀 보면 이런 것도 프로그래밍이랑 통하는 구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좀 많달까? 여러분, 자주자주 저장합시다. 저처럼 새벽에 울지 마시고요. 그리고 2, 3회차 관련해서 약간 AS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간간히 제가 AS 방송을 내보낼까 하는데요, 에피소드 후에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거나 피드백을 통해서 혹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드릴 만한 답,
아니면 제가 들어드리기에 괜찮은 사례 같은 게 생겼을 때 잠깐 언급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작은 코너 같은 거죠. 내용이 좀 길어지면 아예 한 회차로 빼서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길이가 적당한 수준이면 그냥 지금처럼 앞에 멘트에서 정리를 살짝 하는 식으로 해볼까 해요. 2-3회 AS는 지금 제가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서 이번 회차는 일단 생략하고요. 원래 얘기하기로 했던 웹 디자이너분이랑 웹 퍼블리셔분의 프로그래머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차 시점부터요. 저희 방송이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애플 팟캐스트로 들어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주변에 코딩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업계에 종사하는 분도 괜찮고요. 아마 지금은 업계 종사분은 들으셔봤자 별로 얻으실 정보가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진입하시려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제 사용성을 1화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제가 좀 써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방송 통계를 보니까 이게 플랫폼이 라디오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방송 청취자 반 이상이 40대 50대세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 보고 되게 많이 놀랐었거든요. 40대 50대 분이 무슨 일로 이걸 들으실까? 업계 분이라면 오히려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든 게 혹시 학부모님이신가? 어떤 코딩 교육이나 자녀분의 교육이 IT 쪽으로 되는 걸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들으러 오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원래 제가 생각했던 토픽들이 몇 개 아직 남아 있어서 그 토픽들 진행하고 나서요. 10대 분들 자녀분을 두신 학부모님이 자녀분이 IT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으실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팟캐스트 쪽 송출도 일단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애플 팟캐스트랑 구글 팟캐스트가 미묘하게 좀 설정이라던가 잡아줄 게 좀 달라서요. 그쪽 부분은 제가 개설되면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유튜브 쪽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제가 1화 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컨텐츠 자체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한데 정지 영상으로 지금 나가는 방송을 동영상으로 인코딩을 해서요 써보는 정도는 제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이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쪽도 정리가 되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통 창구에 대한 얘기도 일단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진로 상담이라거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답을 드릴 거고, 아니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이면 주변에 다른 IT 쪽에 종사하는 업계분들이죠. 업계분들에게 제가 물어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형식의 내용도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송 플랫폼이 일단 3개죠. 팟캐스트는 제외하고요. 그렇게 3개에서 덧글이 따로따로 나오면 일단 쓰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방송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청취자분들 연령대가 높으신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덧글이 달릴지 안 달릴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익명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아예 비공개 카페 같은 걸 만들거나, 그래도 또 카페 가입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꽤 많으시니까요. 차라리 어떤 의사소통용 이메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메일을 받고 어떤 방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답해서,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얘기 드리는 걸 이제 별도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방송을 진행해 보는 것도 일단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런 부분도 제가 정리가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파티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는 파티의 RSS 호스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토픽의 주제, 웹 디자이너와 웹 퍼블리셔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청취 대상분이 토픽 주제에 맞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점을 염두해 주시고 또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웹 디자이너와 웹 퍼블리셔는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은 따로따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묶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웹 디자이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웹 디자이너라고 알고 있는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코딩을 하지 않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코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코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HTML이나 CSS의 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출력용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긴 한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쪽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대신 이분들은 어도비사의 제품들과 관련된 업무가 주된 업무인 분들입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분들은 웹 디자이너라고 불리시지만 사실 편디라고 불리는 편집 디자인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디라고 하면 책이나 잡지, 그런 실물이 존재하는 주로 종이 쪽이죠. 그런 매체의 디자인 분야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학 전공으로 따지면 산업 디자인과 겹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과도 연관이 많은데 거기서 웹 쪽 디자인이 주력이신 분들인 거죠. 자, 이렇게 디자인으로 먼저 접근하신 분들이 프로그래머 쪽에 진입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제가 또 3회 방송처럼 던져드릴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3회차 때 말씀드렸던 비전공 대학생 4학년만큼 한꺼번에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취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단 일을 하고 있고 벌이가 있는 상태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좀 부족하지만 보통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무만 하시는 웹 디자이너 분이시면 돈이 좀 적다고 느끼시겠죠. 대부분 보통 강의하면서 만나는 디자이너 분들이 이쪽 진입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로 얘기 나오는 건 항상 돈이었어요. 그 다음에 향후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업계 전망,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 그것들도 다 돈이죠. 결국 다 돈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단어를 제가 던져볼게요. 첫째, 코드. 둘째, 웹 퍼블리싱. 셋째, 학력.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럼 하나씩 이야기 드려볼게요. 첫째, 코드입니다. 자, 우리 웹 디자이너 선생님들은요, 지금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특정 프로그램에 의존적이세요. 그렇죠? 대놓고 말하자면 어도비가 없으면 돈을 못 버시죠. 너무 세게 찔렀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은요, 여러분의 생각 혹은 아이디어 아니면 경력을 통해 쌓인 경험들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프로그래밍과 디자인은 그 시작점이 좀 다르긴 해요.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기반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개념이 수학의 개념을 그대로 쓰거나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수 같은 게 그렇고요. 데이터 쪽도 통계학이나 집합 같은 근본적인 내용이 수학을 기반으로 시작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걸 사람의 능력으로 따지자면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저도 그런 거를 잘 아는 건 아니라서 대충 그런 느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디자인은 시작 자체가 감성적인 영역, 그리고 감각적인 영역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색깔, 모양, 어떤 감정적인 부분, 분위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분야인 거죠. 그런데 표현을 하려면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가 캔버스랑 물감, 붓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금속이라던가 흙이라던가 이런 실제 하는 물질적인 것이 재료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웹 디자이너신 여러분들은 어도비에서 판매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점과 종류만 조금 다를 뿐이지 코드라는 것도 결국은 도구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컴퓨터가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보통 웹 디자이너 분들이 프로그래밍 진입을 주저하시거나 선뜻 결정하시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저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 더구나 영어인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건 도구라고 했잖아요. 도구는 처음 사용할 때는 그게 뭐가 됐든 어려워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도 처음에 메뉴가 뭐고 기능이 뭐고 단축키가 뭐고 수치를 어떻게 줘야 이런 게 나오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배울 때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다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사용하다 보면 결국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시간은 그 어떤 도구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서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집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늘 이야기하지만 100% 이해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물론 이해를 다 하면 좋죠. 근데 100% 이해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습관적으로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쓰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냥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2회차, 3회차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코딩이라는 영역이 적성이나 재능이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예요. 결국은 시간 싸움인 거거든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혹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 혹은 질에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드가 영어이기 때문에 겁먹는 분도 계신데요. 프로그래머들 대부분 영어 못해요. 그냥 업무적으로 쓰는 단어가 영어가 많은 것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오케이, 땡큐, 쏘리, 스마트폰, 와이파이 이런 것처럼 일에서 다루는 언어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영어 단어가 많은 것 뿐이고, 코드에서 사용되는 영어도 조금만 알아보시면 뜻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도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영어를 거의 못하거든요. 이제 리스닝은 되는데 스피킹은 전혀 안 돼요. 근데 해외에 제가 아는 친구 남편분이 프로그래머예요. 그분은 심지어 유럽 쪽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만나면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양쪽 다 업계가 똑같다 보니까 일하면서 쓰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용어 자체를 영어로 쓰는 것이지 영어 실력과는 크게 상관없다. 물론 영어 잘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쪽은 IT 기술 쪽은 영어로 검색할 때 정보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고 영어를 할 수 있을 때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은 코드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움직이시면 일단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요, 월급이나 연봉 액수의 첫 자리가 바뀌실 거예요.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이미 돈 벌고 계시잖아요. 좀 모자라서 그렇지. 그러면 코딩을 위해서 어떤 도구를 선택할까?
프로그래머 진입을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내가 그나마 시간적으로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게요. 그런 효율적인 선택이 뭐가 있을까? 이건 사실 웹 디자이너 선생님들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선택 여지가 없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는 코드는 HTML과 CSS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계속 HTML이나 CSS에 대한 필요성 이야기는 듣고 계시거나 스스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 시작하세요. 그게 책이 됐든 온라인 강의가 됐든 오프라인 수업이 됐든 상관없이 말이죠. HTML이랑 CSS는요, 정말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뭔가 VS 코드라던가 어떤 에디터 툴이라던가 이런 걸 깔고 까만 화면 아니면 하얀 화면에 뭔가 글자를 가득하게 채워 넣어야 하는 게 겁이 나시거나 부담되시면 코드펜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온라인에서 바로 HTML, CSS를 작성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무료입니다. 여기서 공부하시는 내용들은 웬만한 거 다 실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코드 쪽은 정말 시작이 반이에요.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HTML, CSS는 코드 난이도적으로 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물론 이것도 돈벌이가 될 정도의 수준은 시간을 좀 들이시고 경력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건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자, 그럼 제가 HTML이랑 CSS 얘기를 드렸으니까 두 번째 단어는 사실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웹 퍼블리셔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웹 업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직업을 한번 가지신 분이니까 이 다음에는 당연히 웹 퍼블리셔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빨라요. 보통 웹 퍼블리싱 기술들이 요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직군이 있어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웹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퍼블리셔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결국 남들이 가던 길 중에 좋은 길 골라서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업무적으로도 연관돼 있고요. 그나마 본 적이 있는 도구고요. 진입 난이도도 괜찮은 편이고 갖췄을 때 바로 받는 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웹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만큼의 최상의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 하시면 돼요. 보장이 돼 있으니까요. 오늘 당장 서점을 가셔서요, HTML, CSS가 같이 있는 책을 하나 사보세요. 비교적 최근 걸로 너무 두껍지 않은 거, 한 4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면 아마 될 거고요. 그리고 HTML, CSS를 다루는 책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다루는 책은 일단은 무시하세요. 오히려 더 부담되고요. 솔직히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랑 CSS 책에 곁다리로 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전에야 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양이 많고 배우는 난이도도 HTML, CSS보다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사실 완전 따로 하셔야 해요. 공부 순서도 사실 HTML, CSS를 아예 모르고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태생이 HTML과 CSS랑 함께 해왔던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먼저 HTML, CSS를 내 걸로 만들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순서예요. 지금은 일단 코드에 익숙해지시는 게 시작이니까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웹 퍼블리셔 분들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얘기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공부해서 어떡할 거냐? 공부하셨으니까 웹 퍼블리싱 업무를 하셔야죠. 도구를 이제 쓰셔야 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퍼블리싱 업무를 맡아본다. 둘째는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한다 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직 부담감이 없죠. 근데 돈이 안 올라요. 회사에다가 사장님, 제가 퍼블리싱도 공부하고 있어서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좋아, 해봐, 김 팀장 이리 와봐라, 야 퍼블리싱도 하고 싶단다, 이럴 겁니다. 추가로 일 더 해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돈은 더 안 주실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이너 업무에 치여서 퍼블리싱 업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괜히 야근만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직의 장단점은 그 반대죠.
이직 자체를 준비하기 위한 부담이 좀 있고요. 하지만 움직일 수 있다면 다소 돈이 좀 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퍼블리싱 일을 주력 업무로 삼기 쉬워지겠죠. 보통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업무를 바꾸는 거 잘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미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업무가 얹어지는 느낌이지, 그래 너 이제 디자인은 아예 하지 말고 퍼블리싱만 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디자인 업무를 놓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해야 하잖아요. 내부에서도 불만이나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어려워요. 회사의 디자이너가 혼자신가요? 그럼 빨리 이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싱으로 이직 자체를 맘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움직일 생각을 하신다면 불안해서 더 준비 열심히 하게 되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라면 저는 지금 회사에 남아서 업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직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지금 회사 생활이나 보상이 만족스러우셨으면 애초에 다른 업계 생각도 안 하셨을 거잖아요. 뭔가 위협이 느껴진다거나 별로인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다른 업종을 생각해 보시겠죠. 이직을 할 각오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웹 퍼블리셔로 일단 움직여 보세요. 웹 퍼블리셔로 움직이신다면 사실 단어 던져드릴 건 명확해요. HTML5, CSS3, 약간의 자바스크립트, 약간의 jQuery, 반응형 웹, 웹 접근성, 웹 표준. 경력자분들 잠시만요. 제가 나중에 jQuery는 버려야 되는 걸로 웹 퍼블리셔 분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미안해요. 자, 그러니까 돈벌이 도구를 어도비 애플리케이션에서 코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도구를 일단 바꾸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도구가 되는 여러 가지 코드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고 경력에도 도움되고 기존 경력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딱 웹 퍼블리셔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머를 생각하시면 디자이너 분들은 일단 웹 퍼블리셔를 한번 겪으세요. 아니면 싫다, 난 바로 프로그래머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3회차에 댓글에도 누가 달아주셨던데 제가 랩하듯이 압축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3회차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제가 랩한 게 아니고요. 제가 녹음 파일 날리고 나서 그 녹음을 7번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르겠다, 일단 빨리 읽고 자야지, 이렇게 한 건데 랩처럼 들리셨나 봐요. 자, 그럼 웹 퍼블리셔를 얼마나 할 것이냐. 자, 이건 세 번째 단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학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웹 디자이너 분들은요, 대부분 어리셨어요. 나이가 꽤 어리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일 시작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셨고요.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라고 해도 웹 디자이너 직군에 염증을 느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움직여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보통 20대 초중반선이었어요. 웹 퍼블리셔 분들은 그게 일단 뭐랄까, 그 직군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의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꽤 버티시다가 30대 중반선에서도 옮겨갈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긴 해요. 근데 사실 프리랜서 업계 쪽에서 웹 퍼블리셔는 돈이 좀 쏠쏠해요. 생각보다. 이게 웹 에이전시 쪽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의 정직원으로만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하면서 만난 퍼블리셔 분들은 보통 다 통장에 3, 4 이상의 숫자를 찍으세요. 아무리 못해도 3 이상은 항상 찍으셨던 것 같아요. 화내시지 마시고요. 그 프리랜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룰 거니까 그때 이 프리랜서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순수 웹 디자이너 분들은 아주 빠른 연령대에 보통 움직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작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특정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업무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스킬업이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버전만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포토샵 CS에서 CC로 간다던가 이런 느낌. 내가 디자인을 뛰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팍팍 올라가기보다는 능력의 상한선은 굉장히 빨리 도달하는 편인데 포토샵의 버전이 올라가면 그 버전에 적응만 하는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능력의 상승세가 눈에 확 띄지 않고 능력의 상한선도 빨리 도달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시
어린 분들이 잘 들어오시다 보니까 돈이 잘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어리시고 젊지만 몇 년만 지나면 또 갓 스물된 아니면 20대 중반도 채 되지 않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한 1, 2년 일하시다가 제 방송을 듣고 또 옮겨가시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웹 퍼블리싱을 어느 정도 하고 프로그래밍으로 가볼 것이냐? 이건 연령대나 학력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디자이너 일을 하시다가 지금 웹 퍼블 쪽으로 움직여 보려고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2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학 졸업 후에 생각하시거나 좀 회사를 다니고 나서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아주 많으시다면 20대 후반 언저리에는 이미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회차에서 비전공 4학년 이야기를 할 때는요 1, 2년 안에 전부 다 한꺼번에 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뭐랄까 약간 여러분은 이어달리기 같은 형태로 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 일단 웹 퍼블리셔로 옮기면서 학교를 시작해요. 4년제 학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사를 따기 1년 정도 전쯤부터 프로그래머로 옮길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학사가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플러스 프로그래머로 옮길 준비를 더해서 프로그래머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럼 빨리 시작하신 분들은 20대 중반 언저리 정도에 움직여지실 거고요. 늦게 하신 분들은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정도에는 움직여지실 거예요. 늦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IT 업계 경력이 그만큼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경력이 있는데 굳이 학교를 가야 하나? 가야 합니다. 이건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야 합니다. 프로그래머 쪽으로 가시는 게 목표라면 학력을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물론 실력이 뛰어나셔서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4년제 대학까지는 아예 학력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실력으로만 뽑는 회사, 보통 그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에 갈 수 있다면 학교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력은 보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력 자체가 우리를 좋은 회사에 데려다 주진 않아요. 그런데 학력이 있으면 어떤 최소한의 쿠션 역할을 해준다고 해야 하나? 어느 이상으로 연봉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줘요. 아, 그래도 4년제 학사인데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회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여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게 이건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회사는 학점은행제 학사, 사이버대학 학사는 학사로 안 쳐주는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학사로 안 쳐준다는 게 만약에 같은 회사에 같은 업무로 내 옆에 그냥 일반 4년제 대학교 나온 애랑 내가 같이 입사를 했어요.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연봉도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학점은행제 학사랑 사이버대 학사는 서류에서 보통 바로 떨어뜨려요. 안 받아주려고 해요. 그 학사라는 최소선이 방송통신대예요. 물론 방송통신대도 그냥 대학보다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 마지노선이랄까? 최소선이 방송통신대부터예요. 방송통신대는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고요. 일하면서 다닐 수 있으면서 불이익이 가장 적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저 아는 분들은 저보고 그래서 방통대 무세라고 하세요. 근데 선택하기에는 이만한 데가 사실 없거든요. 일단 방통대가 국립이던가 공립이던가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이 교재비 다 합쳐도 2020년 기준으로 1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몇십만 원 수준에 아마 해결되실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낮았던 것 같던데. 아무튼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나라 돈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높은 퀄리티의 교육을 보장해 주진 못해요. 근데 나라 돈으로 하는 건 최소한의 교육의 질은 지켜주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소선은 지켜줘요. 의외로 그 최소선도 안 지켜주는 학교도 많거든요. 근데 방송통신대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도 할 건 다 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주민센터 가면 민원 처리 같은 거 처리하기 전에 앉아있을 의자라던가 정수기라던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게 아주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 지킬 건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방송통신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대가 좀 엄해요. 교육 지원을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빡셉니다. 일단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회사 다니면서 해볼만 하고요. 문제는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교수님이 직접 하시는 오프라인 수업이 있어요.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면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니까 그건 가는 게 좋죠. 그리고 거기서 시험 힌트도 많이 주시는 편이고.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지정한 곳 오프라인에서 치러지는 게 기본이에요. 주말에 여러 과목을 몰아서 해서 그거는 좀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한 몇 년 빡세야 된다는 겁니다. 웹퍼블리셔 진입하시면서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학교도 잘 다녀서 최대한 빨리 졸업해야 하니까. 근데 한 번 정도는 좀 올인해서 빡세게 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주말에 강의 뛰고 남는 시간에 책 쓰고 그렇게 2-3년 정도를 살았었거든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힘들었지만 빡세게 해두길 잘했다. 그때 그렇게라도 해놔서 지금 이 정도라도 버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회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정말 별로잖아요. 여러분이 떠나야 해요. 회사가 이상한데 회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회사 문화는 회사원 전체가 만들어가는 거다. 아닙니다. 회사 문화는요, 절대적으로 회사의 오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팀장급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서 회사의 잘못된 문화를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리던가 제풀에 지쳐서 이직합니다. 임원급, 이사급 못 바꿔요. 회사는 사장이 직접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세월 허비하는 건 낭비예요. 그냥 우리가 더 좋은 회사로 움직일 수 있게 무기를 갖추고 준비해서 떠나야 합니다. 안 좋은 회사는요, 그렇게 하다가 직원들 다 떠나면 망할 것 같잖아요. 간혹 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망하고 나서 또 다른 회사 차려서 또 똑같이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 오너가 그대로면 회사도 그대로다. 회사가 별로네, 회사 때문에 힘드네, 이건 결국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회사를 못 떠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기를 만드셔서 움직이세요. 제가 2회차, 3회차 때 정보처리 기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방송통신대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면 졸업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한번 정책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목표는 어느 정도 코드를 다루는 웹퍼블리싱에 익숙해지면서 학사와 정보처리 기사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달리시고요. 그게 끝맺음 될 즈음에 또 프로그래밍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자, 방송통신대랑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또 옆으로 새버렸는데요. 인터넷에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를 검색해 보시면 동일한 학사 자격이고 무슨 교육부 장관이 인증을 해줘서 아무 문제 없고 대학원 진학에도 뭐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책으로 그런 거고요. 정책상으로 법적으로는 동일한 위치예요. 근데 실제로 회사는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생산성, 효율성 이런 거를 보고 최소한의 돈을 써서 최대한의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생긴 습관 혹은 지금까지의 축적된 경험 같은 게 있어서 정책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학사라도 회사 내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은 방송통신대를 입학한다. 만약에 전문학사 졸업생이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니셨던 학교에 학사 진학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보통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등록금 오래오래 많이 받아야 학교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도 사회생활 할 때 학력 중요한 거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찾아보시면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진학 정책이 있다 그러면 이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시면 직장인이신 거니까 직장인 대상 학사 진학 정책이 있는지도 보세요. 아마 저녁에 학교를 가시는 방식일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그건 꽤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오히려 다니기 더 좋죠. 만약에 직장인 대상 학사 진학 정책이 있으면 본래 학교에서, 그러니까 원래 다니시던 학교에서 뭐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전문대라서 별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래 학교에서 학사로 진학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력서를 보는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뭔가 편입이 이루어져서 학교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대학란에 학교가 많이 적힌단 말이죠. 그럼 이력서를 대부분 이력서가 지저분하다라고 표현해요. 뭔가 한 곳에서 쭉 가는 느낌이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면서 본래 대학교 이름으로 학사로 진학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걸 하세요. 전문학사분들은 그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방송통신대 2학년이나 3학년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학사까지는 있는 게 좋습니다.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는 빼고요. 과는 가능하면 컴퓨터공학이 좋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거 해도 아주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나이가 많으시고 굉장히 급하신 분들한테는 일단 안 좋은 업계 아니면 안 좋은 회사라도 일단 IT에 발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을 드려요. 경력이 쌓여야 나중에 좋은 데를 누리던가 아니면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서 움직일 여지가 생기는 거라서 첫 진입이 가장 어려워요. 신입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은 웹 디자이너에서 웹 퍼블리셔로 움직여서 IT에 명확히 발을 담근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선의 학력을 갖추고 증명할 수 있는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웹 퍼블로 옮깁니다. 그리고 옮기면서 방송통신대 대학을 시작합니다. 졸업이 한 20대 중반 살짝 넘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20대 중반쯤부터,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기 1년 전쯤부터 프로그래밍 준비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준비는 제가 조금 있다가 퍼블리셔 분들 이야기할 때 같이 다뤄볼게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다. 만약에 전문대학교 졸업자시다. 그러면 지금 20대 초중반 정도 되시겠죠. 그러면 웹퍼블로 옮깁니다. 방송통신대 편입이나 동대학교 4년 학사 진학을 하십니다. 그러면 20대 중후반쯤 되면 졸업과 퍼블리싱 경력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졸업 한 1년 전쯤부터 프로그래밍을 막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과 옮겨가시는 거죠. 웹 디자이너 쪽에선 흔하진 않은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시다. 그러면 지금 20대 중후반 정도시겠네요. 아니면 20대 후반 넘어가고 계신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미 학사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웹퍼블로 넘어가시되 3년 이상 하지 마세요. 1, 2년 정도만 일단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해본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니시면서 1년 정도 프로그래밍을 준비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웹 디자이너는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만으로 업무를 다루는 영역이라서 업무 수행 능력이 올라가셔도 연봉 상승의 한계치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으로 옮겨가실 계획이 있다면 바로 옮겨보시려고 시도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웹 디자이너 쪽에 일을 하셨으니까 웹 퍼블리셔 쪽으로 발을 좀 담그셔서, 그러니까 코드에 조금 익숙해지셔서 그 다음에 옮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코드, 웹 퍼블리셔, 학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웹 퍼블리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웹 퍼블리셔 분들은 방법이 정말 많아요.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걸 골라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링크, REL은 스타일 시트, href는 reset.css, 저는 슬래시로 닫는 편입니다.